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 원안보다 후퇴한 내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서 이 부분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살다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게 지금 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할 텐데 이견이 좀 큽니다. 이게 애초에 나왔던 얘기보다 너무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서 어떻게 의견을 좁혀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8일 본회의 전에 이게 합의가 될까요? 김성환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쟁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의견이 너무 많이 충돌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도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과연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번 논란을 보면서 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 그리고 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최대한 수렴한다고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갈등 사안에 있어서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과연 인프라가 안 돼서 산업재해가 계속 이렇게 발생했던 것이냐 예. 아니면 처벌 수위가 낮아서 기업 내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 아니냐. 어느 쪽인지가 정확하게 원인 진단조차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현재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냐? 그럼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노동계 쪽의 얘기로는 지금 기업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도 적었을 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처벌 조항도 너무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그치는 이런 수준이어서 아예 산업재해를 사람의 목숨값하고 바꾸는 그러니까 벌금으로 목숨값을 바꾸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걸 그대로 계속 적용 유예나 이런 것들을 넓혀가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기업들 스스로가 좀 더 산업재해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수영 평론가께도 들어봐야 될 텐데요. 이게 지금 노동계나 정의당 쪽에서는 비판이 워낙 거센 상황이라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관심도 높고 또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겠다는 정신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법안 심사 소위에서 어떻게 결론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연 최대 쟁점이 이거잖아요.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 것인가가 쟁점인데 그렇다면 이제 사업주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또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여야가 지금 사업주 최고 대표이사까지 보는 것을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룬 것 같고 그다음에 안전 담당 이사나 상무 담당 임원이 거기에 포함된 것 같은데 또 이제 가장 초반의 쟁점이었던 과연 사망의 산업 재해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처음에는 동일한 원칙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2명 이상이 사망했을 때를 봤는데 지금은 1명 사망으로도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좁혀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사망한 김용균 씨라든가 지금 구의역 김군 같은 그런 사건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큰 틀의 합의는 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다만 이 법에 갖는 이제 이 핵심이 이거지 않습니까?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이런 작업적 환경을 좀 개선해서 사전에 예방하겠다라는 게 이 취지인 만큼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책임을 묻는 선을 최고위직까지 가는 것과 그다음에 처벌 조항을 지금 과연 정부 한대로 2년 이상 징역이냐 1년 이상 징역이냐 또 벌금의 하한선은 5천만 원이냐 아니면은 하한선을 두지 않느냐 요 차이인데 이 쟁점은 좁혀야죠 국회가. 그래서 저는 지금 과연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 좀 위반되지 않느냐 그리고 형사법 정신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세부적인 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들은 여야가 저는 법안 수립 소위에서 충분히 좁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산업안전재해에 대한 굉장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사회적 압박 차원에서라도 저는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좀 기준을 좀 좁혀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첨언을 조금 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산업재해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줄이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코로나19 대응으로 사망자 줄이기 위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했는데 사망자가 1,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산업재해로 1년에 숨지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국가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해관계자의 서로 이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누더기를 만드는 이런 법안이 되면 결국 처벌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어떤 규율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자꾸 하한선을 없애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꼭 법이 필요한 부분이 법에 허점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38명이 숨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주처의 책임 문제를 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발주처의 책임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노동 현장에서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 수위를 많이 높인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법 제정 취지 자체가 사라지진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첨언을 짧게 한다면 예,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이 법 자체가 약간 일종의 극약 처방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이 이제 앞으로 시행될 때 준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처벌 규정에 대한 굉장한 압박을 우리가 높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 함양도 네. 어떤 관련 기관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무관계라든가 어떤 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 함양도 정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재예방이란 취지 자체에 대한 좀 의지가 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좀 해주셨는데요. 일단 단식 투쟁도 상당히 좀 긴 시간 진행이 됐고요. 8일까지는 좀 구체적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8일 본회의에 좀 관련 입법을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입양 절차 전반에 좀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좀 당장 이 과거 지난 사례들처럼 사건 당시에만 좀 요란하고 정작 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성과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글쎄요, 이번만큼은 좀 달라야 할 텐데 그동안 관련법이 90개 정도가 계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도 통과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대책을 못 만들어서 안 만든 게 아니고요. 원인이 뭔지 잘 몰라서 못 만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민적 분노만 쏟아지고 그다음에 정치권이 그냥 땜질식으로 이것저것 막 만들다가 결국은 실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못 만들어서 이런 네. 결과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하는 일들은 있어 왔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또 대책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대책들을 어떻게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 그리고 예를 들면 학대 예방 경찰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예. 이런 것들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3월부터는 분리 조치가 의무는 아니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비상한 대책으로 그런 조치들이 강력하게 현장에서 먹힐 수 있도록 하는 촘촘한 어떤 행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행정적 의지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와 동시에 왜 정인이 사건 같은 게 발생했는지 세 차례나 신고가 들어왔고 의사, 시민 그리고 어린이집에서조차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건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담당자들 다 인터뷰하고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과연 허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뭔가 분명한 대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그냥 한꺼번에 분노 쏟아내고 정부 차원에서 그냥 시스템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예. 국회 차원에서 몇 가지 대책 보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검토를 이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 이거 사실 이재명 지사가
선제적으로 먼저 했던 부분인데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서 정세균 총리도 이제 이거와 관련된 언급이 나왔는데 당장 야당은 이제 4월 선거 앞두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평론가께서? 저는 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만큼 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맞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높은 좀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제 1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기관들의 보고서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었다, 효과가 없었다라는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 정부가 5일 날 이제 3차 추경 집행을 했거든요. 예. 그까지 포함하면은 지금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지원된 금액이 31조 3천억입니다. 재난 지원금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이제 앞으로 또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더군다나 쟁점이 되는 게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2, 3월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인데 지금 굉장히 3차 코로나 추세가 안 꺾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만일 지급했다. 그러면 또 소비 성향을 촉진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과연 그럼 시기적으로 이게 맞는가? 이건 이낙연 대표도 사실 고민스럽다고 지적한 지점이란 말이죠.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추이를 지켜보다가 이런 논란이 없이 4월에 집행하는 방안도 좋은 안이 될 수가 있을 수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전에 집행이 될 때 어떻게 이게 피해 계층에게 효과적으로 집행되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매뉴얼들 찾아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굉장한 많은 연구 분석을 통해서 모두가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 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했을 때 예. 비로소 이 돈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신뢰, 그다음에 어떤 효율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담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 괜히 너무 서두르다 보면 이게 야권으로부터도 오해 살 수도 있을 뿐더러 예.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이낙연 대표의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그동안 좀 이재명 경기지사는 좀 침묵을 해왔는데 드디어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통합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 사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좀 명백하게 좀 반대의 입장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뭐 이재명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지금 여당 당대표로서 3월까지는 당대표 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위치로 볼 때 만약에 여당 당대표가 아닌 입장에서 차기 대권 주자 입장에서 사면론을 제기했다고 하면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사면론을 못 꺼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내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지율에도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여당 당대표 시절에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저는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낙연 대표는 불가피한 측면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반대편으로 가면 이재명 지사는 또 다른 반대편으로 움직여야 그래야 대척점에서 대권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른바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에 소구하는 측면도 있고요. 뭐 촛불을 들었던 민심에도 어느 정도 소구하는 그러니까 촛불 민심과 그리고 중단 없는 개혁을 또 강조하고 있는 측면을 볼 때 이재명 지사는 또 반대길을 걸어가면서 당내에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재명 지사 이제 어제 방송사 TV 토론회에 나와서 이제 이런 입장들을 밝혔습니다.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 통합보다 높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면의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부분,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저도 이제 그 방송 봤습니다만 법률가로서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는 입장을 좀 구분해 설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입장 표명을 뭔가 적극적으로 그 생방송에서 하기보다는 살짝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 대해서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어느 정도 배경을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께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낙연 대표는 지금 여권의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국면이 안 좋기 때문에 한번 판을 흔들 수 있는 국면 전환의 카드로서 굉장히 사면을 생각하고 또 통합이라는 메시지는 굉장히 또 여당 대표로서 꺼낼 수 있는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게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실질적으로 약간 동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처음에 이재명 지사는 그런 말을 했단 말이죠.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식으로 처음에 얘기하다가 네. 사실은 이제 불가 입장을 바뀐 거예요. 애둘러 얘기했지만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힌 건데 그거는 본인의 선명성 강조를 위해서는 대단히 필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것이 자신과 김성환 평론가가 얘기했지만
서로 대척점에 두는 쪽의 효과를 굉장히 보는 것이 있고 더군다나 자기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는 자제하되 다시 재난지원금 300명 편지 보내는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 선명성 경쟁에서 본인은 앞서 나가겠다. 뭐 이런 아마 두 가지 목표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사면론이 전국을 과연 뒤흔드는 지금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저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번 달 1월 달에 신년 기자회견 하실 텐데 이게 분수령이 될 걸로 봅니다. 아마 14일 이후가 된다면 이미 사면의 요건은 충족시킨 거니까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시므로 저는 대통령께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의사를 표명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14일까지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아마 이낙연 대표가 이 당내 갈등을 어느 정도 정리해내느냐가 이 사면론이 과연 동력을 가지고 앞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찻잔소 태풍으로 주저앉을 것인지 아마 그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에 좀 대통령의 이야기 어떤 입장을 좀 표명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는 부분인데요.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출마 여부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요. 나 전 의원은 좀 출마 결심을 굳혔고 또 오 전 시장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좀 만나기도 했는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일종의 저는 탐색전이라고 봐요.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바로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잖아요, 아직. 물론 사실상 출마한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 안에 유력 이제 후보가 없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뭔가 논의하고 그러면 국민적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지지층부터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좀 노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사람이 다 같이 다가오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서로 간에 의중이 어떤지 한번 좀 살피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민거리인데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첫째로는 안철수 대표가 과연 서울시장으로서 좀 마지막까지 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동안에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식의 어떤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얘기들을 해왔거든요. 안 된다, 안철수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대당의 문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입당 후의 문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당대당으로 가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당 밖에서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국민의 당 후보로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진짜 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대당 문제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우리 당으로 불러들여서 경선을 치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양쪽으로 각자 도생하는 길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뭐 협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만날 가능성 이걸 좀 계속 타진해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사실 오신환 의원도 그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성환 평론가께서 지금 짚어주신 것 중에는 이제 단일화가 복잡한 이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독립적인 단일화 기구를 하나 마련해서 여기서 이제 결정을 짓자라는 어떤 제안을 했거든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후보들이 많이 출마 선언을 했지만 사실 지금 뭐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약간 그런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하긴 했는데 눈에 띄는 그런 강력한 후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백가쟁명식의 지금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런데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우리 이제 제가 프로야구를 예를 들면은 페넌트 레이스에서 꼭 우승했다고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페넌트 시리즈에서 2위 했다가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긴 안목을 보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굳이 안으로 끌어들여서 여기서 확장성과 경쟁성이 있다면 가지만 굳이 지금 그렇지 않고 안철수 대표가 밖에서 힘을 키워서 나중에 완샷 경선으로 갔을 때 그게 가능하다면은 입당 문제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자잘하게 조건을 걸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어쨌든 지금 20여일 동안 지금 20일 가까이 굉장히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판을 흔들면서. 그럼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말하자면 판을 크게 더 키울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맞지 안으로 끌어들여서 하고 이런 정도의 자꾸 이야기들은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오신환 의원의 제안도 하나의 안으로 가능하지만 저는 오히려 통 크게 우리가 서로 나중에 힘을 키워서 뭐 지금 2월이나 또 만나자는 식으로 좀 그렇게 좀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 대표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들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입지 조건을 자꾸 축소시킬 수도 있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제가 보기에 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국민의힘이 과민 반응하는 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시간이 많지 않았네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4월 재보선 얘기까지 저희가 좀 전망해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